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어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 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막대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경위와 위례 신도시 등 다른 개발 사업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며 후보 사퇴와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50여일 만에 복원돼 오늘 두 차례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신선 복원과 함께 북한은 중대 과제 해결을 요구했고 우리 통일부는 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만에 2,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6살, 17살 청소년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내일 시작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오늘 일본의 100대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당뇨 경험이 없는 신인들과 아베 아소 전 총리의 측근들이 내각에 중용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연휴 동안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소식들이 주르르였습니다. 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됐는데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뇌물 8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과 배임입니다. 검찰은 재직 당시 성남시의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부터 3억 원, 이렇게 모두 8억 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 신도시 등 성남시의 다른 개발 사업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추진된 위례 신도시 사업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사후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배우자를 통해 사업 전반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화천대유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아예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유원홀딩스 대표 정모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 용도로 별도의 11억 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차용증을 쓴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이른바 700억 원 수익 분배 논의도 농담으로 오간 말이라며 실제 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는 검찰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체포 뒤 조사에서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다가 나중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해당 판매업자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재희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제 앞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를 이제 짚어봤고 배임 혐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마디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는 특혜를 주고 성남시 측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못하게 막은 것 아니냐는 거고요. 이 때문에 막대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흘러가서 결과적으로 화천대유가 4천억 원 넘게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챙길 수 있었던 막대한 이익을 놓쳤으니 이게 유 전 본부장의 행위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애초에 민관 합동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설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이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 보신 대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줬다는 것 외에도 다른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김 씨는 법조계의 인맥이 두터운 언론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외에도 정치계, 법조계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 또 박영수 전 특검 딸이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고 알려진 아파트, 박 전 특검 인척에게 제공한 100억 원 등이 관련 의혹이고요. 네. 단 이에 대해서 김 씨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씨를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얼마 전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경찰과 검찰 따로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네, 경찰이 이 김만배 씨를 조사한 이유는 수상한 자금 흐름 80억 원 정도를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 정보를 파악해서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수상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도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품 로비가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랐는데 화천대유 측은 전면 부인하는 상태고요. 이 밖에도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원 퇴직금이 곽 의원에게 주는 뇌물인지 여부도 검찰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대장동 의혹은 대선 전국에서도 매일같이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뒤에 정치권에서는 유 씨가 이재명 후보와 어느 정도 관계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성남 지역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 산하기관 본부장을 차례로 맡았습니다.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그 뒤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지냈습니다. 이런 경력을 들어서 측근이 아니냐는 야당 공세에 이재명 후보는 관리 책임은 있다면서도 그 이상의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공약으로 1호선 지하화 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우선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임을 강조했고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측근 기준이 뭐냐며 무리하게 자신과 엮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사직, 후보직 사퇴를 거론해온 국민의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당선되면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는 외교안보 정책을 밝힌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캠프는 핵심은 최초 지시자라며 누구의 지시로 이 사건이 기획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 내부에서는 결선 투표 가능성을 보며 공세 수위를 고민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설계자이면서 고작 유감 표명이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은 관리 책임을 언급한 이재명 후보를 두고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면서 이 후보가 의혹의 배후라고 겨냥했습니다. 또 후보 사퇴와 특검 수용도 요구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국민의힘. 특검에 더해 이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론하는 등 꺼낼 수 있는 압박 카드는 다 꺼내든 기류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그 수사가 이재명 후보 바로 턱밑까지 왔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공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 1원 하나 받은 거 없다든지 유동규 모른다 뭐 이런 거로 가지 않았으면 최순실 씨 처음에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나요? 그저 최순실 씨는 내가 연설문 정도 부탁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사이다 이러고 끊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대선 주자들도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손준성이 구속되면 윤석열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유동규가 구속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장동 의혹을 알리는 차원에서 도보 행진을 하며 선전전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오늘 다시 복원됐습니다. 8월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반발에 일방적으로 끊은 지 55일 만입니다. 그 이전에도 2016년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됐을 때 닫았다가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열었고 지난해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서 통신선을 끊었다가 13달 만인 지난 7월 전격 복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2주 만에 연락선을 단절했는데 지난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다시 연결한 겁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 이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무력 시위를 반복하면서도 통신선을 복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과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른바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명확히 한 걸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즉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날.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전력 증강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알려진 지 4시간 만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남측의 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행동이고 북측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말했다며 부적절한 실언, 우매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측이 이중적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북한의 주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더 본격화됐습니다. 이틀 새 3차례 담화를 통해 이른바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더니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하지만 핵 보유 선언을 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용인할 순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이건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청와대는 지난 7월과 달리 이번 통신선 복원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만 북한이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보통 11월, 12월에 한미 간에 공중 연합훈련을 하곤 했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의 반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실질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고 미 국무부는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673명으로 11일 만에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결혼식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됐는데 예비 부부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방역 수칙은 그대로지만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결혼식 인원 제한은 오늘부터 다소 완화됐습니다. 식사를 제공할 경우엔 99명,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199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예식장에서 보증 인원을 일부 줄여주기는 하지만 참석하지 않는 하객들 몫으로까지 질 낮은 답례품을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2, 3만 원이면 쉽게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너무나 저가로 구입된 물품을 저희는 비싸게 강매당하는 상황인 거죠. 다른 다중이용시설과는 달리 유독 결혼식장에만 99명, 199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붙은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99명, 199명, 굿자로 끝나는 인원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정말 면접 단위의 인원을 제한하던가 나 가도 돼? 아니 나 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저희도 모르는 거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이후 11일 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탓인데 위험 요인은 여전합니다. 10월에 단풍철 여행객 증가, 또 한글날의 연휴를 맞아 이동량의 증가, 또 사람 간의 접촉의 증가로 유행이 심화될 수 있어요.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가 연장된 앞으로 2주 동안 유행 규모를 잘 억제해야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 전환이 순조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내일부터는 16살과 17살 청소년들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 단체 접종을 했던 고3과는 달리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는데 부작용 우려와 예방 효과 등을 두고 이 학부모들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학기 등교 확대 이후 학생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터라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맞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대와 부작용 걱정에 망설이는 분위기가 교차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맞아야 좀 불편한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부모님은 찬성하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부작용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이 되거든요. 접종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정부는 이미 백신을 맞은 고3 44만여 명 가운데 심근염, 심낭염이 확인된 건 15건이고 지금은 모두 회복됐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 큰 성인이고 얘네들은 지금 한참 크는 애들이고 애기들이라 좀 이게 과연 같이 맞아도 될지 사실 걱정이에요. 결국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접종하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그 인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정부는 건강한 청소년이라면 백신 접종의 이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라면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화 위험이 2배 정도 높다며 적극적으로 접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된 임신부도 태아에게 문제는 없을지 우려가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도 백신이 태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일반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6배 높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해외에선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 위험이나 저체중아 분만 위험도 더 높다는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조산이나 유산, 기형아 등 발생 비율엔 차이가 없었습니다. mRNA가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겠지만 mRNA는 분해가 돼서 무유를 통해서 배출이 되지 않고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해도 되지만 12주 이내 임신 초기일 땐 접종 전에 반드시 태아 상태를 진찰받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발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태아 기형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발열이 생긴다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내일부터는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75살 이상 고령층 등이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접종 때 이상 반응이 있었더라도 추가 접종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습니다. 2차 접종 시보다는 비슷하거나 경한 이상 반응을 보였고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나 중증 이상 반응을 보고하지 않아서 부스터 접종을 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효과와 관련한 임상 연구 결과 감염 예방 효과는 약 11배, 중증 예방은 2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연말 모임을 가급적 화상으로 해달라고 권고했고 파우치 미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도 백신은 꼭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알래스카와 노스 다코타 등 일부 지역에선 병실 부족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여전히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들입니다. The U.S. saw a 26% decrease in cases over the last 2 weeks, while Alaska recorded an 84% increase. Basically, that means there's no room at the hospital.
지난 주말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연말 휴가철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가족 모임은 가급적 화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he safest way to celebrate is virtually, with people who live with you or outside and at least 6 feet apart from others.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도 올 성탄 모임 제한과 관련해 아직 말하기에 이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t's just too soon to tell. We've just got to concentrating on continuing to get those numbers down and not try to jump ahead by weeks or months and say what we're going to do at a particular time. 파우치 고문은 또 제약회사 머크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올 성탄절엔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리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대로 백신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이맘때보다 오히려 수만 명 많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오늘 신임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내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기 특파원, 지금 기시다 총리 기자회견 중인가요? 네, 방금 전인 밤 9시부터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회견이 끝나면 새로 임명된 내각 구성원들과 첫 강요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지난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기시다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과 참의원 투표에서 각각 과반을 웃도는 표를 얻어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이어 조각 명단을 발표하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새 내각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총리를 제외한 강요 20명 가운데 13명은 처음 입각한 인물들로 채워졌는데요. 하지만 내각 핵심인 관방장관에는 아베 측근이자 우익 색채가 강한 마스노 전 문부과학상이 임명됐습니다.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방위상도 유임됐고 역시 아베 측근인 하기우다 문부과학상도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베 전 부총리가 8년 넘게 맡았던 재무상 자리는 아소의 처남 스즈키 의원에게 돌아갔는데요. 주요 요직들이 아베 아소 측근 차지가 되면서 지난 총재 선거 지원에 대한 보은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눈길이 가는 게 이제 방위상과 외무상은 유임이 됐더라고요. 한일 관계나 외교 정책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외교 안보 정책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외무상과 방위상이 유임됐는데요.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 변화보다는 연속성이나 안정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모태기 외무상의 경우 2019년 아베 정권부터 스가에 이어 기시다 내각까지 외교정책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강제징용이라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시다 신임 총리 취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축하 사안을 보냈는데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쪽 바다에서는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원유 수십만 리터가 해변과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일요일 LA 헌팅턴 비치 앞바다부터 남쪽 뉴포트 비치 해상까지 약 10km에 걸쳐 기름띠가 퍼졌습니다. 해안 경비대가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했지만 밀려온 기름 덩어리들은 일대 모래사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들의 사체도 떠밀려오면서 해변은 악취로 뒤덮였습니다. I heard about it. Seeing it is different. Yeah. I mean, it's right here. You can see the slick collecting. The smell is pretty strong. Yeah, and we can even smell out in the parking lot. It smells bad. 사고는 헌팅턴 비치에서 약 7km 떨어진 해상 석유 굴착 시설에서 송유관이 파열돼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어도 이틀 동안 원유 약 47만여 리터가 바다에 흘러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고 회사 측은 송유관을 차단해 추가 기름 유출은 없다며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urrently have divers on location at the
potential source site. We are investigating the source and potential cause of this incident.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은 해변 습지를 오염시키면서 야생동물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추가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차단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This oil spill constitutes one of the most devastating situations that our community has dealt with in decades. 시 당국은 해변에서 예정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해변을 폐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지난달 미얀마 민주진영이 쿠데타 군부를 향해 본격적인 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 뒤에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지난달에만 숨진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비극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의사 린진 박사 지난달 26일 체포된 뒤에 시신만 돌아왔습니다. 25년 경력의 열차기관사 윈코오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괴한들에게 끌려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에만 군경의 폭력에 갓난아이 등 아동 9명을 포함해 최소 99명이 숨졌다고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전했습니다. 이달에도 또 8명이 숨져 사망자는 모두 1,154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민 반대와 쿠데타 군과의 교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중부 마괴 지역에선 18명의 시민군이 죽었는데 대부분 10대였습니다. The people of Myanmar are being forced to defend themselves. We are being forced to act. 도심 대규모 시위는 어려워졌지만 시민들의 크고 작은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군시내 한 백화점, 대학생들이 군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자 쇼핑을 하던 시민들이 함성과 박수로 화답합니다. 쿠데타 9개월째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의 재판도 재개됐습니다. 4개 이상의 혐의가 더해진 가운데 미얀마군 TV는 수치 고문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표민태인 전 수상의 증언을 방송했습니다. 군정이 아웅산 수치에게 최소 15년형을 선고해 다음 재선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휴먼 라이트 워치는 수치 고문이 심지어 자신이 어디에 구금됐는지조차 모르는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생수병 같은 이 투명한 페트병은 따로 수거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인데 아파트 경비원은 물론 공공근로자까지 투입해서 애써 분리해놓은 투명 페트병들이 결국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처리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민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에서 수거 차량이 재활용품을 적재함에 싣습니다. 그런데 투명 페트병을 담은 자루와 일반 플라스틱을 담은 자루가 구분 없이 들어가더니 기계 안에서 한꺼번에 압축됩니다. 나눠놓은 걸 왜 섞느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분리한다고 말합니다. 작업자가 말한 선별장. 투명 페트병을 담은 자루가 찢어지면 일반 플라스틱과 한데 섞입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가 무색하게 모든 재활용품들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처리하려면 수거 횟수나 선별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익을 내려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 번 갈 거를 2번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서 아주 안 좋은 거죠. 애써 분리수거를 한 사람들은 허탈합니다. 주민분들이나 환경도우미 그리고 경비업의 정산 근무자들이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청기나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전국 자치단체들은 투명 페트병 분리 작업을 위해 공공근로자 9천여 명까지 투입하고 있는 상황. 올해 하반기 관련 예산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네, 8월에 우리나라가 처음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놓고 안팎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위원회 안에서는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고
최근엔 해외 7개 나라가 우리 정부에 이 탈석탄 계획을 세우라고 서한을 보낸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3개 중 2개는 화석연료 사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위원회, 즉 탄중위가 참고했던 해외 자료의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논의 과정이 편파적이라며 탄중위 위원들의 줄사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과감하게 상향된 2030 NDC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간곡히 촉구했음에도 워크숍에서 오가는 의견들을 들으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해외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UN 기후변화협약 탈석탄 동맹이 보낸 비공개 서한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외 석탄 발전소의 금융 지원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석탄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더는 국내에 화력 발전소를 짓지 않도록 일정도 마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비공개 서한은 영국과 캐나다 등 7개국 기후대사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정부는 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는 목표에 맞는 기후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달 안으로 최종 시나리오를 확정해 다음 달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우리나라 탄소 감축 목표를 공표해야 하는 상황. 안팎의 거센 반발 속에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요즘 내 집 가운데 한 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관리 대책을 내놨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을 떠돌아다니는 덩치 큰 개 한 마리. 얼마나 굶었는지 배는 홀쭉하게 올라붙었고 갈비뼈와 등뼈가 훤히 보입니다. 머리에는 말라붙은 피딱지. 올무로 추정되는 빨랫줄은 목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은 13만 마리 정도. 올해도 8월까지 6만 8천여 마리가 길거리를 떠돌다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간보호소 구조권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버려진 동물들은 누군가의 학대 대상이 되기 쉽다 보니 공격성이 발휘돼 때로는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기견에 의한 인명사고까지 생기자 관리 방안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현행 30%대에서 70%까지 높이고 동물 보호관리 시스템을 내실화해 유기견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한 번 등록으로 끝나서는 효율적인 유기견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주인이 바뀌거나 소재지를 이동했을 경우 등록돼 있어도 반려동물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초 등록 못지않게 최신 정보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1년마다라던가 소정의 비용을 내고 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를 부과를 하고 갱신한 동물들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하게 한다던가. 이 밖에 정부가 민간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보호소를 지원 없이 감독만 하는 것은 현장과 겉도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이 선분양 방식을 대부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사가 늦어져 제때 입주하지 못하거나 이 분양 때 생각했던 집 구조와 실제 모습이 달라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짓담한 외벽에 앙상한 철기둥이 세워져 있고 바닥에는 공사 자재가 나뉜 겁니다. 이미 석 달 전 입주가 끝났어야 했던 전원주택 단지 공사가 2년째 제자리입니다. 4층짜리 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이 현장은 보시다시피 주차장 바닥만 완성이 된 채 공사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잔금까지 미리 냈지만 시행사 측은 공사 비용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시켜주겠다고 한 3번, 4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번복하셔서 또 이사를 해야 될 판인데 집은 지어지지 않아서 계속 월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완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침실 벽면에 너비 10cm가 넘는 사각기둥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전체 1,500세대 가운데 43세대가 이런 구조입니다.
견본주택에도 홍보용 도면에도 없던 겁니다. 소비자 기만이라는 항의에 시행사 측은 단열재 삽입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지와 다를 수 있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엄청 불편하죠. 가구들이 안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 있는 느낌이 되고 이불도 떨어지고 콘센트도 닿지도 않고. 이처럼 주택 분양을 둘러싼 분쟁은 해마다 2,000건 안팎. 지어지지 않은 집을 분양부터 하다 보니 부실 시공이나 입주 지연 등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0%까지 준공되면 분양하는 후분양이 도입됐지만 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가 됐다든가 그러면 다 거기에 스케줄을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마련해 놨을 텐데 이게 뭐 1년, 2년이 지연이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분양 보증제가 마련돼 공사 차질 등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곤 있지만 시공자의 부도 파산의 경우에만 보증받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경찰서 수사과장이 태양광 발전소 대표다.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근무지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경찰관들의 겸직 허가 건수가 해마다 200~300건에 이르는데 석연치 않은 사례가 여럿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예천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지난해 말 경찰에서 퇴임한 A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A씨는 서울시내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이곳에 발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A씨가 당시 경찰에 낸 겸직 허가 신청서입니다.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본인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소명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A씨가 경찰에 재직하면서 발전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합니다. 어르신이 관리하시는 건 그렇진 않아요. 그분 자제분이실 거예요. 어르신은 말고 그분이 직접. 예, 그거는 맞아요. 제출 작업을 부모님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할 때도 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가 와서 하는데 직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겸직 허가를 받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이 태양광 발전소로 3,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영리 추구가 뚜렷한 경우 겸직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허가된 경찰 겸직 내역을 보니 이런 규정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연간 2억 5천만 원을 번 부동산 임대업자부터 관내 지자체를 홍보하는 SNS 서포터로 활동한 경찰도 있습니다. 유튜버나 축구 심판까지 겸직 직업의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각 기관마다 자유자재로 해석해서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경찰관은 12만 7천 명 가운데 375명, 국가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이 독감, 수두 같은 감염병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나 일부 호흡기 질환은 유행이 수그러들질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열과 복통으로 입원한 2살 아기입니다.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급성 장염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입니다. 변이 좀 묽어지고 설사를 좀 했었습니다.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서 최근 2년간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환아 7,800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재작년과 작년에는 여름철에 줄어드는 U자형으로 증감세를 보인 반면 올해는 연초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외피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에 취약한데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외피가 없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장염 예방을 위해선 손 소독제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충분히 씻어줘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는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자주 소독하고 음식을 상온에 두지 않고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감염병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라이노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은 최근 느는 추세여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아니어도 문고리나 소지품 등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 거리두기 피로감으로 이동량이 점차 늘며 바이러스 전파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드 코로나로 점차 일상이 회복되면 지금껏 억눌려 있던 감염병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스 줄리어스와 아뎀 파타푸티언, 미국인 2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오늘 온도와 압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발견을 통해 우리 신경계가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기계적 자극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남시의 또 다른 대형 개발 사업인 백현지구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 얼마 전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성남시가 개발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지구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로 호텔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 호텔 사업권을 따낸 업체는 부동산 개발업체 A사로 성남시와 시유지 30년 대부 계약을 2015년 체결했습니다.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견적서도 2곳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사업자 공개 모집도 안 하고 A사의 사업 제안서만 받아 계약했습니다. 호텔을 할 사람들 더 모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작업을 했었더라면 사업 승인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호텔 유치를 하지 말라는 거죠. A사가 계약 전 제안했던 연 대부료는 호텔 연 매출의 3에서 5%, 성남시는 최소 11억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계약 과정에서 A사가 외국인 투자 회사라면서 공시지가액의 1.5%로 대부료를 책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가량입니다. 2011년도부터 성남시 수건사업이 호텔 유치였습니다. 일반 공유재산으로 일반 유유를 했었으면 호텔이 유치하지 않겠죠. 계약 체결 무렵 A사 측 법인에는 성남시 산하기관 고위직을 지낸 안모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씨는 대부료를 낮춰달라는 업체 측 요구를 받았지만 큰 도움은 못 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우정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들의 등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하는 이 녹색 어머니회가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대신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올 정도인데요. 이 개선책은 없을까요? 윤현서 기자입니다. 김수임 씨는 아이가 셋이라 아침 시간이 유독 바쁘지만 녹색 어머니회 봉사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합니다. 세 아이가 다 초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1, 3, 5학년이다 보니까 3번의 이제 녹색 어머니를 1년 동안 저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학교가 날짜와 순번을 정해 공지하기 때문에 말은 봉사지만 의무에 가깝습니다. 꼭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저든 뭐 남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리를 메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는 시급 1, 2만 원을 줄 테니 녹색 어머니회 봉사를 대신해달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녹색 어머니회 봉사를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절반 가까운 지자체가 이미 녹색 어머니회 봉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나온 어르신들이 학부모와 함께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4,900명이 녹색 어머니회를 개최했습니다. 손자니까요. 손자니까 아주 뭐 내 아이처럼 아주 잘 이렇게 보살펴서 인도하고 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봉사활동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로 제공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일반적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각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면 좋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6,200여 개 가운데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녹색 어머니회 등 학부모에게 교통봉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요즘은 도장을 잘 쓰지도 않고 또 만들더라도 기계로 손쉽게 찍어내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56년 동안 손으로 직접 도장을 깎아온 장인이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산 원도심에 자리 잡은 도장 가게. 시간이 멈춘 듯 만든 지 수십 년 된 낡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가는 작업실에는 인장 장인 정천식 씨가 있습니다. 17살 청년이 73살 머리 희끗한 노인이 될 때까지 56년간 인장과 문패만 새기는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신우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새롭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기계로 5분이면 뚝딱 도장을 만드는 요즘 시대. 굳이 조각도 하나로 길게는 서너 시간을 파야 하는 수제 도장만 고집합니다. 자기 이름은 나를 대신하는 게 있거든요. 이름에 맞는 인장. 이름에 맞는 인장 이름에 따라서 안 좋은 사람 방비를 해놓고 이름 획수에 따라서 획수가 부족하면 채워놓고. 오로지 손끝에만 집중해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도장을 판다는 정천식 씨. 아직도 청춘이기 때문에 30년은 더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1년도 나서 할 때 공부를 해요. 그럼 그 공부가 나는 내 스스로 자신한테 말하지만 행복하기라. 난 행복의 지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천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밌어요. KBS 뉴스 공조입니다.